스웨덴 하면 북유럽에 잘 사는 복지국가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실상은 이 스웨덴이 엄청난 주거지옥이다. 월세가 너무 비싸고 비쌀 뿐만 아니라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살인적인 월세에 시달린다. 스웨덴의 홈리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국가의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시장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손인석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손인석의 머니워치를 시작하면서 스웨덴이 복지국가를 지향하지만 복지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왜 거기서는 주거난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가,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스웨덴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기업이죠. 음원 스트리밍 회사 스포티파이. 이제 여기 창업자이자 이제 최고 경영자인 다니엘 에크가 2016년에 스웨덴 정부에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떤 문제 제기를 했냐면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냐? 그러면 이 스톡홀름이 수도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높은 임대료, 월세가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해외에서 우수한 인력을 이제 유치해오기가 매우 어렵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개발자를 해외에서 데려오면은 이제 당장에 집을 사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월세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월세가 너무 비싸고 비쌀 뿐만 아니라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이제 이런 불만들이 제기가 되니까 이 스포티파이의 최고 경영자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자, 먼저 이거는 데이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스웨덴에서요, 세입자들은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주거비 지출,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들의 이제 주거비 지출이라는 건 뭘 얘기하겠어요? 월세를 내는 거 얘기하잖아요. 이게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29%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벌면 한 30만 원 가까이를 이제 월세를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 이 자료에서 보시면은 세모로 된 부분 있잖아요. 스웨덴 세모로 된 부분, 요게 이제 한 7%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자가 소유자의 주거비 지출입니다. 자가 소유자의 주거비 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자기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쩌냐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거비 이 부담, 그리고 집이 없는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게 한 4배에 달한다는 얘기죠. 7%하고 29% 차이니까요. 근데 이게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이 격차가 큰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집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비교적 여유 있게 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살인적인 월세에 시달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형편이 어려운 청년층이나 하위계층, 이 사람들의 이제 고통이 훨씬 더 심한데요. 자, 이 자료를 보시면은, 자, 스웨덴에서 소득 하위 20%인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주거 실태를 보여주는데요. 이 중에서 소득의 40% 이상을 월세로 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입자의 비율이 44%나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 소득 하위 2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 100만 원을 벌 때 거의 절반 가까이가 한 4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이제 버거운 거죠. 근데 이 스웨덴을 가리키는 부분에서 막대기로 된 거, 이제 8%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스웨덴인들은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저소득층 청년들, 이제 극빈층, 이런 사람들의 이 주거 부담이 엄청나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지국가라고는 하지만 어떤 굉장히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뭐 주택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이 어느 정도로 스웨덴에서 많이 오르고 있냐면, 자, 2000년에서 2024년으로 가면서 24년 사이에 스웨덴 집값이 3.3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르는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스웨덴에서는 모든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임대료 상한선이 있는 굉장히 어떤 저렴한 월세를 내고 이제 집에 새들어 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이 그런 이상향을 가지고 설계되어 있지만 실제로 현실에선 거의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스웨덴에서는요, 공공임대든지 간에 민간임대든지 간에 주택의 월세를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OECD 회원국 중에서도요, 자, 정부가
월세를 통제하는 정도 요거를 지수화했을 때 OECD 모든 회원국 중에서 스웨덴이 가장 강도가 강합니다. 이 스웨덴의 월세 제한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준인데 어떻게 하냐면 전 국가적인 집단 교섭형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인구 한 1100만 명 정도 해가지고 사실 경기도보다 인구가 적거든요. 그래서 좀 작은 나라라서 어떤 일종의 사회적 대타협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자, 매년 전국 단위의 임대인 단체하고 세입자 협회가 만나가지고 이제 월세의 상한선, 월세를 얼마나 올 것이냐, 이거를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마치 이게 이제 노조와 노사 간의 협상을 하듯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떤 위치에 따른 인기, 이거는 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세라든지 주택 가격이라는 거는 어느 동네에 있는 집이냐가 사실 크게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웨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집 간의 어떤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집이 어느 동네에 있든지 간에 방 개수가 비슷하고 넓이가 비슷하면 임대료를 비슷하게 책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서울로 치자면 압구정동에 있는 집이나 아니면은 저 강북 끄트머리에 있는 집이나 방이 똑같이 세 개다 그러면 월세를 비슷하게 이제 책정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동네에 사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운이 좋고 운이 나쁘고 이런 복불복인 사태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제 오래전부터 2차 대전 이후부터요. 국민의 집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복지사회를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임대주택을 대기 명단을 받아가지고 쭉 순서대로 해서 이제 입주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민간 임대든 공공 임대든 똑같이 이렇게 줄을 세웁니다. 줄을 세우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택 자체가 많이 모자라 가지고 대기를 굉장히 오래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주택이 모자라겠습니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월세를 많이 못 올리게 차단을 하고 제한을 하기 때문에 건설 자본들이 주택을 많이 짓고 싶어 하는 열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못 내기 때문에 집을 많이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주택 공급이 적고 거기에 이제 싼 임대료로 싼 월세를 내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줄이 굉장히 긴 건데요. 자, 어느 정도로 이렇게 기다려야 되냐면 유럽 언론에 굉장히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BBC 기사를 보면 20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보면은 근교까지 포함해서 스톡홀름에서는 평균 대기 시간이 자 2024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는 8.8년입니다. 하지만 스톡홀름 시내는 훨씬 더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요. 시내에서 이 신축 임대주택은 17.8년을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료가 싼 구축, 요거는 20.6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요. 현지에서는 30대에 신청을 해가지고 60세에 받아도 충분히 인생에서 남는 장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60세가 돼가지고 받더라도 남은 여생 죽을 때까지 굉장히 작은 월세를 내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임대주택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인원이 스톡홀름에서만 무려 9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싸게 해준다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없이 일단은 대기를 걸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이 부작용이 심한데요. 일단은 이제 암시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되면은 평생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남한테 큰 돈을 받고 팝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적발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면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주거 권리를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이 위장된 결혼 상태로 만들어 놓거나 위장된 동거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적발하기가 이제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억 원의 돈을 받고 이 권리를 이제 사고 팔고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 자, 임대주택을 받은 다음에 교회에 있는 부모나 친척 집에 가서 삽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받아놓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월세를 받거나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큰 돈을 받고 목돈을 받고 이제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스웨덴에서는 이제 임대용 주택이 굉장히 이제 부족하거든요. 부족하기 때문에 월세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보다 굉장히 높은, 정부가 정해놓은 임대료보다 훨씬 2배, 3배 높은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떠냐면,
2차 임대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을 하냐면 스웨덴 정부 보고서에도 임대주택으로 불화를 해놓은 집들의 4분의 1이 재임대돼 있다. 이제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임대주택을 거래하는 금액이 연간 우리나라 돈으로 1,500억에 달한다. 이제 이런 조사 결과가 있고요. 뭐 친척이나 친구들한테 조금 싸게 해주고 이제 외진이나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비싸게 받고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주택을 정식으로 받으려면 10년 이상 기다려야 되고, 근데 그 사이 어딘가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받아놓은 임대주택에 굉장히 비싼 월세를 주고 사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재임대한 임대주택에 굉장히 이제 비싼 월세를 주고 살더라도 오랫동안 거주를 할 수가 없어요. 거의 계약을 1년 단위로 하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메뚜기 뛰듯이 계속 집을 옮겨 다녀야 되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어떤 사람이 세입자라 하더라도 2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법적인 거주권이 생겨가지고 집주인이 마음대로 쫓아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임대를 하는 사람들이 1년 정도만 이제 짧게 단기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돈이 많다고 해서 제한을 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부자들이라고 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스웨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도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 임대주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교회에 나가가지고 비싼 자가에 살면서 임대주택을 받아놓은 거에서 월세를 받고 이렇게 굉장히 풍족하게 살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이제 굉장히 어떤 자산격차가 이제 벌어진 게 해소가 안 되고 이제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스웨덴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평등을 굉장히 중시를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주택 지원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없기 때문에 북유럽 국가 중에서 굉장히 이제 잘 살고 그러고 이제 복지국가라고 하지만은 스웨덴에 홈리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살인적인 월세를 못 내는 사람들은 홈리스가 되는데요. 스웨덴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홈리스가 한 3만 명은 된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사람들 대부분은 스톡홀름에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면 집을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집이 일단은 굉장히 민간에서 거래된 주택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싼 이유는 근본적으로 임대료를 강력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 건설회사나 어떤 자본가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거나 임대를 줘야 되겠다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집을 많이 안 짓고 그래서 집의 공급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비쌉니다. 스톡홀름에서 인기 지역인 경우에는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억에서 15억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거난이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게 월세를 살려고 해도 월세가 굉장히 구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이제 비싸고요. 집을 살려고 해도 집이 많지 않아서 이것도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중고가 이제 다 있는 건데요. 2024년 기준으로요. 스웨덴 전역에 주택이 15만 채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스웨덴 국민의 93%가 주택 부족 지역에 이제 거주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굉장히 주거난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이제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건데요. 자, OECD 데이터로 그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스웨덴에서 인구당 주택 숫자는 거의 변동이 없는데 집값은 굉장히 빨리 오른 거, 요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더디고 공급이 거의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가격이 굉장히 이제 빨리 올라간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스웨덴이 어떤 게 있냐면 1990년대에 저축은행들이 연쇄도산해서 이제 금융위기가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대출 심사를 굉장히 빡빡하고 엄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쌓아둔 자본이 많거나 물려받은 돈이 많지 않으면 이제 월급을 조금 모아둔 돈으로는 은행 대출을 받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구조적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산다는 거, 집을 사서 산다는 거, 두 가지 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이제 스웨덴은 이제 북유럽 국가고 이제 유럽 국가 중에서도 환경을 중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환경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제 땅을 개발하고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규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공급을 많이 못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이제 스웨덴은 약간은 사회주의 개념이 이제 많은 나라거든요. 이제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그래서
땅이 민간이 갖고 있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갖고 있는 땅의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자, 비용 부담을 이제 이유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놀려두는 땅이 많은 편이에요. 민간이 가진 땅이 적기 때문에 또 민간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땅들의 가격이 굉장히 빨리 오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주택 공급을 많이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자료를 보시면은 집값이 주거비나 물가 상승률이나 주택 건축비보다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오른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웨덴의 이제 주거 정책은 총체적인 이 실패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국민들은 정말 이 주거난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간단치 않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를 스웨덴 사람들도 알고 이제 유럽 언론들도 맨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정부가 임대료를 통제한다는 정책을 굉장히 오랫동안 펼쳐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바꾸는 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룰을 바꾼다고 하면 대혼란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저렴한 임대주택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권리를 이제 제한하거나 빼앗거나 이제 이렇게 하기 어려운 거죠.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5년, 10년, 15년, 길게는 20년씩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갑자기 게임의 법칙을 바꾼다라고 하면 엄청난 반발과 이 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늪에 빠져 있다는 걸 압니다. 늪에 빠져 있다는 걸 아는데 그럼 이 제도를 바꾸면 어떤 사람은 늪에서 빠져나가고 어떤 사람은 계속 늪에 그대로 머물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무도 해결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요. 자, 2021년에 그 당시에 스테판 레벤 총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해소를 해보기 위해서 신축 주택에 대한 임대료만큼은 시장 자율에 맡겨보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새로 짓는 집이라도 이제 이거를 손등에 틔워주면 그러면 건설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좀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겠냐, 공급이 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본 건데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는, 야, 이게 이제 완전히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이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한다는 어떤 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엄청 거셌고요. 급기야는 이제 워낙 이 반대 강도 수위가 높아가지고, 이 스테판 레벤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의회에서 통과돼가지고 레벤 총리가 쫓겨났습니다. 근데 레벤 총리는 어떤 분이냐면, 완전히 그 시장주의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중도 좌파의 성향이고요. 원래 영조공 출신의 노동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보기에도 아, 이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스웨덴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지만 극심한 반발이 부딪혀가지고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의 이 주택 정책의 실패를 보고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단적으로 시장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스웨덴에서 강력하게 이제 월세가 많이 못 오르게 이제 정부가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세입자들한테는 천국이 될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지옥으로 나타난 거고 시스템적으로 이제 월세 통제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될 수 없는 거고 운이 좋은 사람은 큰 혜택을 얻고 운이 나쁜 사람은 혜택을 별로 못 얻게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정말 시장의 자율이 해결하지 못하는 소수의 문제, 소수의 부작용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맞는 게 아닌가 이런 거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